방역 우리나라의 그 방역 평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와 버렸는데 원래 방역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 일단 그 말했듯이 그니까 초기에 어떤 봉쇄 내지 차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성공한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면도 많다는 겁니다. 이 봉쇄 전략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는 대단히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 노동력이랄까 인력이랄까 그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걸린 사람들 일일이 다 찾아가서 그 앞에 며칠 동안 어떻게 했느냐 그런 거 다 파악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럼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 접촉했던 사람들 다 찾아내서 또 14일 동안 격리를 시켜야 되고 또 그래도 그 중에서 또 나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또 일일이 그 의료진이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봉쇄 전략이라는 게 그 물리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자원을 총동원은 이제 전쟁 개념으로 생각하면 일종의 총력전입니다. 봉쇄 전략이라는 건 일단 쉽게 말하면 뚫리는 걸 막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거기 방어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갈 수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당장 딱 뭐 우리 한국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사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온 사람들이 제대로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고 뭐 학교도 개학 안 하고 또 뭐 동네 뭐 어디 모이는 데도 없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또 뭐 그런 건 좀 참는다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아까 말했듯이 모든 방에서 가장 기본은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합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를 해버리면 중국의 우한이나 이탈리아 같은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의료 시스템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지금도 대구 같은 데서는 의료진들은 진짜 완전히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지금 몇 달째 계속 사람들 거기 시장도 막 쏟아지던데. 네. 시장이 쓰러진 건 약간 쇼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체력이 약한 것 같아요. 시장은. 시장은 뭐 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아니고 진짜 그 일선 의료진들 특히 의료진이라고 하면 의사만 생각하는데 의사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사실은 간호사들입니다. 간호사들 같은 근데 이게 또 중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간호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한국은 그나마 이제 사람을 갈아짓는 평소에도 워낙 장시간 노동 간호를 합니다. 뭐 의료진만이 아니라 모든 전 노동자든 뭐든 이게 한국은 평소에도 약간 동원 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같으면은 한국처럼 못하는 게 예를 들어 한국은 지금 공항 검역 같은 데도 공보이들 쉽게 말하면 군대 대신에 간 의사들 다 투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반군인이기 때문에 국가 가락하면 끽소리 말고 가야 되는 거니까는 그리고 또 그거 아니라도 대구에 그렇게 환자가 많으면 다른 지역의 의료진들도 한국은 좀 그런 문화 예전에는 농경사회 문화랄까 서로 도와주는 품앗이 문화 같은 거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의 의료진들도 막 그 지역에 스스로 자원해서 가고 뭐 요런 쉽게 말하면 서로 도와주는 문화들이 상당히 강하든 스스로 좀 힘들어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원을 총동원할 때 사람들이 거기 원래 시스템도 좀 그렇거냐 사람들이 협조도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런 바람에 이게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아까 말했듯이 한두 달이지 언제까지 할 수 없고 그럼 결국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완화 단계란 건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따스 때의 방역 체계와 지금 달라진 게 없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감염 전문 의료 병원에 대한 게 부족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한국의 그동안 의료 체계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런 감염병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한 게 사실이고 메르스 이후로 좀 나사진 거는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실은 부족한 거죠. 그리고 그런 감염병 같은 것들은 사실은 민간 의료가 좀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감염병이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실은 뭐라 그러노 약간 좀 이런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얼핏 보기에는 약간 낭비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병이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걸리지도 않는 저걸 말라 인력을 유지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원래 수익을 평소의 수익을 따지지 않고 진짜 비상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원래 공공의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민간 의료가 이런 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공공의료의 비중들이 워낙 작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공공의료의 비중이 작고 감염병 대응 체계가 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런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잡아가지고 좀 뭐 전 세계가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전 세계 공유보다도 우리 경남만 보더라도 이번에 출마를 한다는데 홍준표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경남을 도지사를 했잖아요. 도지사.
그거 하면서 그 공공의료원 하나를 아예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서 뭐 대도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인력이라든가 자원이랑 몰려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또 더 빨리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이 여건이 되는데 점점 이제 그 지역으로 갈수록 그나마 있는 것마저 없애버리게 되니까 이게 갈수록 힘이 들어져 버린다는 그런 맞습니다. 게 보이고 공공의료원 다시 살리고 그 옆에 이제 감염 센터를 크게 하나씩 달아놓으면 되겠네요. 그거 중요한 게 네. 이번에 지금 이탈리아랑 스페인이 완전히 지금 거의 뭐 기절할 정도로 지금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거기서 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 나오는 게 좀 공공의료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 얘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은 그래서 그 공공의료 시스템은 그러면 뭐 결론이 벌써 나오는 건 좀 그렇지만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 공공의료의 비중은 기본적으로 그냥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면서 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뭐 공공의료의 비중이 더 높으나 뭐 유럽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사망자가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공공의료 비중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일단 그 유럽의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게 더 치명적이고요. 그러니까 그 좀 뭐랄까 초기 대응이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초기 대응이 안 되면서 갑자기 환자가 폭증하면 이거는 공공의료 비중하고 관계없이고 막 어쩔 수 없는 좀 재앙적인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까 말했듯이 초기 봉쇄는 상당히 나름대로 잘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뭐 공공의료 비중하고 일차적인 관계는 없거냐. 또 한국은 공공의료 비중은 낮아도 아까 말했듯이 메르스 사태 이후나 상대적으로 뭐랄까 조금 그 보완할 수 있는 체제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갈아 넣는 거? 네, 그러니까 공공의료 비중이 낮지만 공보위 같은 것들이 막 그러니까 정부가 알아서 투입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 또 민간에서도 지금 아까 말했듯이 대구에 자원봉사하러 간 의료진들 상당수가 민간병원 인력들이거든요.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그 민간병원 인력이라는 게 사실은 그 엄격히 말하면 병원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여기 있어야지 왜요? 대구 가가지고 그러니까 일하면서 여기서 월급 받으려고 그러느냐? 라고 해보면 사실 할 말은 없는 거거든요. 요새 라디오 들으면 그런 공익 광고 나와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DNA에는 국난 극복의 DNA가 있다. 이 창피한 줄 알아야지. 국가가 못 해주는 걸 그냥 민간이 나서서 다 해줬잖아요, 여태까지.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이게 뭐가 자랑이라고. 아니, 가서 그러면 공공의료에 민간병원 대한 것은 민간병원 의료진들도 아니 잠깐만 민간병원 의료진들도 그런 식으로 갑자기 화가 나서. 네. 아니 왜 공공의료를 강조를 하냐고. 아니 잠시만 어쨌든 네, 공공의료. 그냥 열심히 때 되면은 나가서 갈아 넣고 우리 서로 돕고 삽시다. DNA 안녕 만세 이건 되는 거 아냐고. 왜 그게 계속 가능하냐고 그걸 아까 말했듯이. 해주는 게 홍준표잖아. 그러니까 아니 공공의료 비중이 작아도 아까 말했듯이 미친 척하고 사람 갈아 넣고 그럼 되긴 됩니다. 그리고 민간 병원에서 최대한 협력해주고 아까 말했듯이 스스로 자원봉사하러 가가지고 도와주고 뭐 그런 식으로 가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한국이 또 공공의료 비중이 작지만은 전체 그 의료 그 자원 자체는 부족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체 병원이나 병상수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런 바람에 민간하고 협력이 잘 되면은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응급 진짜 비상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민간까지 땡겨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응들은 사실 가능합니다. 야 그러면 이제 뭐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닌 거는. 평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예를 들어서 이번 대구 같은 경우에도 대구 그 계명대 동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원래 민간병원이거든요. 민간병원인데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공공병원처럼 그러니까 메르스19 환자들 집중적으로 받고 메르스19 환자들 집중적으로 받으면 다른 환자들은 못 받습니다. 그럼 이거 민간병원 입장에서는 손실이 아주 막대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코로나19 그러니까 전담병원을 하고 제가 얘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 논의가 이게 잘못 이해가 되면 어떤 이해가 되냐면 지금처럼 민간 기관 잘 하도록 두다가 일 터지면 뭐 나라가 여기서 좀 시스템적으로 지금이야 갈아 넣는 거지만은 그거보다 조금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민간 시설들을 이런 그 상황에서 이용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즉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을 그렇게 많이 확립할 필요는 없는 거다라는 결론으로 잘못 이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논의가 잘못 이해가 되면. 응? 그래서 명확하게 좀 가야 된다라는 거지.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은 필요성대로 인정을 하고 시스템적으로 그 공공의료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적어도 국가가 공적 차원의 어떤 권위와 기능을 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진짜 조금 전에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저 그냥 뭐 봉사정신, 희생정신으로 쫓아가가지고 이거 우리가 극난 극복의 DNA를 발휘해가지고 갈아놓자 무슨 막자 사발이요? 어? 다 갈아놓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거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소방서 보세요. 지금 그렇죠. 불이 나는데도 그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소방서 그 뭐야 저 재원 다 자르고 그러잖아. 이제 이게 신자주의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까 공공연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아까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면은 봉쇄 단계에서는 사실은 응급 상황,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하고 협력 시스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비중이 높아도 그것만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라고 하면 진짜 비상 상황이 되면 일종의 전쟁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병원도 다 징발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법적인 근거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이나 아주 심각한 천재지변 같은 게 있으면은 민간 병원도 공공병원으로 징발할 수 있는 왜냐면 가장 쉽게 말하면 이런 전쟁병이 아니라 진짜 전쟁 같은 일 했다고 생각하면 확실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은 민간병원이라도 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페인에서 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법률적인 근거는 그냥 실제로 스페인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민간병원까지 전부 국가가 관리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주 상황이 심각해지면은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내 말은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심각해지면 민간병원 징발해서 쓰면 되니까는 공공의료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공공필요는 없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필요 없는 게 아닌 게 아까 말했듯이 그런 우선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민간병원은 그게 비상상황이라든지 또는 아주 진짜 그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두 번째 완화 단계가 넘어가면 그때는 사실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환자가 어느 정도 선에서 억제되고 이제 평소의 시스템으로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 아까 맨 처음에 말했듯이 확진자를 완전히 0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확진자 0이 아니라고 해서 뭐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일반 독감이나 그런 것보다는 사망률이 높기는 하지만은 평소에 이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이게 아까 말했듯이 기본은 감기이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워낙 사망률이 높은 감기라서 문제지 기본은 감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자체 면역력으로 알아서 그러니까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폐렴이나 좀 더 중증 환자가 돼도 폐렴되면 산소호흡기 공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낫는 사람들이 치료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아까 계속 말하지만 일반 독감보다는 훨씬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은 그때는 사실은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계속 말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비상 상황을 지속할 수 없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수준인가는 사실은 평소에 그런 걸 감염병에 계속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쉽게 말하면 뭐 표현하면 하루에 환자 이 숫자는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한국의 그거는 이제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에 환자가 뭐 30명 정도는 나와도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다면 하루에 환자는 30명이 나와도 감당할 수 있다면 공공의료 시스템이 없으면은 하루에 환자가 10명이 나와도 감당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즉 평소에 감염병을 지속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비중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기본을 깔아주고 공공의료가 그러니까 기본을 깔아주고 진짜 응급상황이 되면 민간 병원까지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나중에 진짜 비상상황 때야 아까 말했듯이 사람 갈아넣으면 되니까 공공의료는 필요 없다 그래버리면 1년 내내 그러니까 몇 년 내내 계속 비상상황으로 갈 겁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완화 이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언제쯤 이제 그 완화 전략을 좀 써볼 수가 있는 걸까요?